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네,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도너리 VIP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밌다고 해야 될까?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과태료가 많이 밀렸던 사람 체납액이 16억 원이었다. 네네. 아 대단하다 진짜. 징하다. 과태료 왜 사유가 뭐였습니까? 우선 먼저 과속이면은 뭐 몇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16억 원이 가능할까 싶잖아요. 과속이에요? 예,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인데 야, 징하다 진짜 인간. 근데 2만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번이 넘으니까 결국에 16억 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이 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제 미납액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1조 2,300억 원이라 하고 또 상위 100명은 또 310억 원을 그 미납액이라고 하는데 이 미납자들이 이게 뭐 몇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쌓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잡아서라도 노역을 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체납액 맞았던 사람은 10,000번 넘게 속도 위반에 걸렸다. 보통 이렇게 과태료 체납되면은 뭐 제재가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제재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54조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리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이 유치장 감치도 가능하고 또 누적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거나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이 자동차 번호판 압수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번호판 압수는 46만 2천 건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제재가 되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밀린다는 거는 체납돼도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태료가 행정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벌금 과태료 하면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뭐 위법 행위로 돈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 제재입니다. 그 벌금은 이제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그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리고 뭐 전과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는데 이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이 빨간 줄도 그어지지 않고 또 전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긴 속도 위반으로 전과 생기는 건 좀 그렇긴 하다. 그래서 이제 고액 상습 체납을 해도 뭐 강제 구인이 되는 일도 거의 없고 또 이런 또 그 특징 때문에 많이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납부 비율이 5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뭐 적극적인 뭐 조치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적극적인 조치도 이제 가능하지만 사실 이게 경찰 입장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뭐 이런 또 제재가 또 그 지자체들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평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민원들은 또 대부분 감정적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제재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네요. 개인적인 민원은 인도 다니는 오토바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뭐 이런 바람이 있긴 하지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대출 사기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에서 또 대사기 대출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네. 새마을금고에서 그 서류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그 193억 원 거액인데 193억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그 대출 브로커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 그리고 감정 브로커 등 16명을 기소하고 이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9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 새마을금고 범행에 이용된 그 대출 상품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인데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잘 아시다시피 제품 생산 그리고 재료 구매, 급여 지급 같은 기업의 그 일상적인 운영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유동적 자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 말 그대로 기업의 운전자금. 근데 이제 이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그 대형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 사용처 그리고 담보부동산 가치가 심사의 주요 기준인데 이들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 15회에 걸쳐 이 토목공사 등에 사용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서 허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완전 조직 범죄네요, 이거는. 네네. 그 대출 브로커, 감정 평가사까지 모여서 조직 범죄를 했다는 건데 상습적이었다고요? 네네. 이들 일당은 그 허위로 대출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허위 대출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허위 대출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채무 명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채무 명의자를 구하기 위해 이 대출 브로커도 가담을 했습니다. 이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금의 5%를 떼주겠다. 그렇게 꼬드겨서 이 명의 대여자를 모집을 했는데 이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시키고 또 허위 소득 증명서를 만든 다음에 금고에 직접 방문하게 해서 이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일당은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1년치 이자는 또 미리 명의 대여자 계좌에 넣어 1년 동안은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머리들도 좋은 데 좀 쓰지 이런 머리를. 그런데 이런 대출 사기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던지 보면은 그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가 되지 않는 적은 사실 없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이 수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이 이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핵심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이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당 중에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기로 약속한 감정평가법인이 있었고 이들 일당은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내부 직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직원이 감정평가법인, 이 일당 중에 이 부풀려서 이제 감정평가를 할 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된 직원은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상의 허점을 악용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 담보물의 그 주소에 슬래시 같은 기호라도 포함되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미한 수정의 경우에도 이 시스템상 감정평가법인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 범죄를 공모한 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계속 배정 과정을 반복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해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이 검찰은 이 대출 브로커를 사기 및 증제 혐의로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 새마을금고 대출 심사 직원 이 내부 공모 직원인데 이 1억 1,0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심사 직원은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소탐 드시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35명을 수사했는데 그 16명을 기소했고 그 아직 기소 안 된 19명은 아직 이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검찰은 그 서민을 이용한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을 이용한 대출 상품을 악용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민생 범죄다. 이렇게 봐서 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침해한 범죄.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대출 사기 논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도 이 대출 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그리고 이번엔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서 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담보 부동산에 허위 매수인을 모집하고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금고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 금고 직원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감정평가사가 감정이 의뢰되도록 또 조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네요, 진짜. 이 금액이 933억 원.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흐름을 보면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는 계속 있으니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침해 범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출 수요가 굉장히 억눌러 놨기 때문에 이 억눌린 대출 수요가 이 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난달 이 금융권 가계 대출만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새마을금고에만 1조 원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 금융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데 이 새마을금고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그 비난 가능성이 사실 더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실수요자들은 이 아무래도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은 또 이제 그 예금보험공사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 검사를 통해 사기 대출, 가계 대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 그러고 이제 경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이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조사를 좀 하고 또 이 불법 대출 등 비행위 재발 방지를 좀 이 대책을 좀 최대한 좀 빨리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내부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목을 받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인데요. 이게 책무구조도 이번 달 말에 금감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서 이런 내용들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책무구조도는 우선 그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근데 책무구조도는 이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미리 특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이 금융권에 따르면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11월 28일 날 그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이복형 원장이 책무구조도가 시행에 따라 이사회 의장들에게 이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하는 노력을 이제 해라라는 이제 주문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시중은행들이 다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금융범죄 줄어드는데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이 주로 이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무구조도가 시행이 되면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등의 임원도 이제 징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범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올해 은행권 이제 금융국 사고가 금액만 1,13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데 주로 이제 업무상 배임 은행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은행 돈을 빼돌린 경우가 보통 그렇죠. 부분인데 이런 내부 통제 그리고 실패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근데 이 책무구조도가 시행이 되면 이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총책임자나 임원진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자들이 이 내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금융범죄 발생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하는 데는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욕망을 과연 제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엔 약간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올해 연말에는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시중은행에서 금융범죄 이렇게 많았던 한 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은행장 임기가 보통 2년에 뭐 1년 더 연장해서 3년이 보통 임기잖아요. 근데 올해는 금융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았습니다. 금융사고가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연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은행장 연임 여부는 각 은행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게 철저하게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관 쪽에서 입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금융권의 금융사고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